자, 반갑습니다. 2026년 6월 25일 6.25 전쟁이 발발한 6.25 사변이 일어난 바로 그날 북한의 남침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날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과 중국이라는 것을 단 한 차례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영님들에게 고지시키면서 다소 늦었지만 10초간 호국 선열에 대한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념. 바로 자, 이벤트가 있었어요. 6월 초에 있었던 이벤트인데 워낙 올공 이슈가 커지다 보니까 이 이벤트 실시간 투표를 해야 되는데 투표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방적으로 정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늘빛 샘님 거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 아이들과 캠핑을 다닐 때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게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돌아보니 가장 선명하게 떠오르는 기억은 아이들이 8살, 5살이 되었을 때 가족과 함께 다녔던 캠핑입니다. 좋은 텐트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비싼 캠핑 용품을 갖춘 것도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쓰던 작은 책상을 차에 싣고 필요한 물건들을 하나하나 챙겨 떠났지만 그 시간만큼은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했습니다. 캠핑 전날이면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물을 챙기고 당일 아침에는 차 안에서 먹을 주먹밥을 만들어 출발했습니다. 캠핑장 근처에 도착하면 아이들과 함께 마트에 들러 장을 보곤 했습니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과자를 고르고 우리는 저녁에 구워 먹을 고기와 필요한 재료들을 샀습니다. 겨울에는 장작을 사서 모닥불을 피우고 따뜻한 불빛 아래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여름에는 계곡이나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게 했습니다. 물놀이를 마친 후 먹는 간식은 왜 그리 맛있었는지 모릅니다. 밤이 되면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고 산속의 시원한 바람이 텐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연 속에서 잠들고 아침 햇살에 눈을 뜨는 순간은 그 어떤 여행보다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봄에는 낮에는 따뜻하지만 밤 공기가 차가워 긴팔 옷을 입혀 재웠고 가을에는 낮에는 신선하지만 밤에는 겨울 잠바가 필요한 만큼 추웠습니다. 아이들은 배드민턴을 치며 뛰어놀고 저녁 준비를 돕겠다며 쌀을 씻어오고 상추를 씻어오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소소한 모습들이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소중한 추억인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잠든 후에는 남편과 둘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좋은 대화를 하다가도 사소한 일로 서운해질 때가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간마저도 참 소중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아이들을 키워냈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도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캠핑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태어나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특별한 성공을 이루었을 때도 많은 돈을 벌었을 때도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했던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좁은 텐트 안에서 내 식구가 꼭 붙어 잠들었던 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캠핑장에 울려 퍼지던 순간, 아침 일찍 일어나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아이들과 아침밥을 차려 먹었던 시간들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좋아요 9개를 받으셨습니다. 하늘빛샘님 그리고 자, 형님들 하늘빛새님의 가장 행복했던 순간. 굉장히 원초적인 글이 과하지도 않고. 자, 두 번째, 금방 읽어드린 하늘빛새님 글이 1번입니다. 제가 직접 뽑을 겁니다. 투표 없습니다. 자, 라이님의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누군가 태어나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물어본다면 난 자신있게 현재라고 답할 것이다. 내가 30년 조금 넘게 살아왔을 뿐이지만 내게 현재는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난 정말로 아주 평범한 집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어머니, 형, 그리고 나. 어디에도 있을 흔한 4인 가족. 딱히 부유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은 그런 평범한 가정. 내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말이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을 IMF. 그 거대한 파도에는 우리 가족도 아주 쉽게 휩쓸려 버렸다. 당시 자동차계에서 영업을 하시던 아버지가 그 노하우를 가지고 스스로 사업을 하고 계시던 때였다. 결과는 당연히 많은 빚을 남겼고 우리 집안의 진정한 가난이 시작되었다. 부모님은 서류상의 이혼을 하셨고
아버지는 빚을 떠안고 파산 신청을 하셨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 건 아니었다. 조그마한 빌라였지만 우리 집이라 부를 수 있는 그것은 더는 우리 집이 아니게 되었다. 난 초등학교 저학년 때의 일을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한다. 땡땡아, 누가 우리 집에 오더라도 문 열어주지 마. 알았지? 전업주부에서 보험 일을 시작하신 어머니가 나가시기 전에 하신 말. 그때는 난 오후반이었기에 아직 등교하지 않았던 때였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집의 초인종이 울렸다. 난 어머니의 말에 따라 조용히 집에 가만히 있었다. 그렇지만 얼마 안 가 문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고 집을 지키던 문은 어이없을 질 정도로 쉽게 뜯겨나갔다. 아저씨들 누구예요? 그런 내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은 묵묵히 집안 곳곳에 빨간 딱지를 붙여댔다. 난 놀라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냥 구석에서 두려움에 떨 뿐이었다. 그렇게 얼마 안 가 사람들이 나갔고 난 어머니의 말을 듣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함께 빨간 딱지를 억지로 떼기 시작했다. 그리고 동시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안해. 다른 말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빨간 딱지를 떼면 안 된다는 것과 울음이 섞인 어머니의 사과가 머릿속에 박혔다. 나도 그제야 펑펑 울었다. 그리고 그때가 되었어야 우리 집의 상황을 몸으로 깨닫게 되었다. 가난,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그렇게 세월이 조금 흘러 내가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 아버지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셨다. 없는 돈을 어떻게든 조금씩 모아서 이번에는 어머니를 중심으로 집 앞에 있던 자그마한 가게 하나를 빌려서 아버지는 오래 몸담고 계셨던 자동차 업계를 떠나 새로운 곳에 도전하셨다. 당연히 쉬운 일은 아니었다. 같은 영업이라 해도 업계가 달라진다는 건 보이지 않는 길을 걷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그렇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꿋꿋이 버티셨다. 누군가에게 뒤통수를 맞은 때도 있었고 다른 곳의 업체들이 단합해서 우리를 공격할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버텨내셨다. 물론 아버지 혼자만의 힘으로 버틴 것은 아니다. 어머니와 형 그리고 나 그렇게 넷이서 똘똘 뭉쳐서 만들어낸 결과이기도 하다. 우리 가족은 언제나 함께였다. 그것도 지금도. 그것은 지금도.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이다. 현재다. 주변 친척들에게 빌렸던 빚도 다 갚고 그리 좋은 곳은 아니지만 번듯한 아파트에서 산다. 사업도 나름 이 업계에서는 제법 잘 나간다고 할 정도로 커졌다. 아직도 빚은 많다. 하지만 그건 옛날과는 다르게 가난에 의한 빚이 아닌 희망을 품은 빚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어쨌든 전부 사업과 연결된 것들이니만 흔히 사업을 할 때 호랑이 등에 올라탄다 라는 말을 하곤 한다. 그 때문에 지금도 엄청 고생하고 있지만 그래도 삶을 살아가는 활기가 있다. 요즘은 우짜형 덕분에 소소하게 돈도 벌고 있으니 아주 행복한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난 현재가 가장 행복하다. 이것은 아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장으로 버텨주신 아버지 존경합니다. 연약하신 몸으로 힘든 일을 하시면서도 가족들을 보살펴 주신 어머니 존경합니다. 가족들 사이에서 일어난 마찰, 특히 아버지와 나의 중간에서 조화를 가져다 준 형 고마워. 자, 좋아요 15개를 받으셨습니다. 라이님께서 써주신 글은요, 굉장히 평범한 가정에서 어느 가정에나 있을 법한 일이지만 보기 드문 일이죠. 많은 사람들은 가정은 평화롭고 부모님은 자식들을 아껴줄 것이고 자식들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런 전형적인 우리가 책에서 배운 가정을 누구나 상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그런 가정을 보기 힘듭니다. 그런 전형적인 가정의 모습, 이런 곳에서 행복이 나오는 거예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의 역할을 다하고 내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게 행복입니다. 부모님은 부모님의 역, 자식들은 자식들의 역할.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결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한번 참고 내가 한번 웃으면 되는, 그게 우리는 사전적 의미로 배려라고 이야기들 하곤 합니다. 배려가 없는 가정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행복해지려고 노력해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2개의 사연을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많은 형님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야. 아니 이 새끼 이거 느닷없이 갑자기 무슨 라디오 방송도 아니고 왜 이런 사연을 읽고 있냐. 저희 카페에서 진행했던 이벤트입니다. 저는 많은 카페에 이런 글들을 가지고 앞으로 끊임없이 이벤트를 진행할 것이고 이 이벤트로 나온 글들을 엮어서 책으로 발간을 할, 그리고 그 글에 응모를 하셔서 당선이 되든 안 되든 그 책에 올라간 사연을 가지신 형님들에게 그 책에 대한 지분 1을 드립니다. n분의 1빵이에요. 그리고 그 책을 판매한
금액은 책을 판매하기 위해 책을 제작하는 과정에 들어간 소정의 제작비를 제외한 나머지 인쇄 이익에 대해서는 모두 형님들, 이 글을 쓰신 형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그 금액이 n분의 1방을 해서 담은 1,000원이 되더라도 형님들에게 그 돈을 다 돌려드려요. 그러니까 영원히 형님의 사연이 책으로 남는 거예요. 앞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벤트가 진행 중이니까 이벤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해피 제이슨님 사연입니다. 야, 이 형님은 제목부터가 예사롭지 않네.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부모님과의 고스톱. 타짜 가족이야? 어? 야. 자, 해피 제이슨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누가 넌 언제가 가장 행복했어? 라고 물으면 전 많은 기억을 떠올리지 않고 그때의 추억을 얘기하곤 합니다. 가슴 두근거리며 우짜님 덕분에 그때의 추억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어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저희 아빠는 큰아버지의 가산 탕진으로 남의 집 머슴까지 사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조그만 땅에 겨우 먹을 양식 농사 짓고 사시다 가까스로 친척 도움으로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셨어요. 하지만 고된 농사일을 끝까지 놓지 못하셨던 이유는 딱 하나, 죽어도 자식들은 배곰게 하기 싫다는 마음뿐이었죠. 그러나 삶이 너무 고단하셨던지 자꾸만 술이 늘었고 사춘기 시절 저는 아빠의 고단함을 이해하기보다 술이 싫고 무서워서 아빠를 늘 두려워하며 벽을 두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며 차츰 아빠의 삶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가끔은 필요한 선물을 해드리면 무심한 듯 웃으시는 그 모습이 차츰 저의 마음에 쌓였던 벽을 점점 허물어지게 하더군요. 어떻게 하면 아빠를 더 웃게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던 어느 날 엄마 아빠 우리 고스톱이나 칠까? 하고 넌젓이 판을 깔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3인조의 화투판에는 매일 밤 동전과 1,000원짜리 지폐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슬그머니 동전도 훔쳐가고 점수도 속이며 약간의 저질 타짜 역할을 해보았어요. 속은 걸 알고 나시면 아빠는 눈으로도 욕을 하시고 웃으시며 화도 내셨지만 과묵하던 아빠가 그 시간만큼은 너무나 즐거워하셨고 저 또한 부모님의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아빠 돈을 떼먹고 제 방으로 달아난 적이 있는데 약이 바짝 오른 아빠가 제 방문 앞에 40kg짜리 쌀 한 가마니를 턱하니 방문 앞에 가져다 놓으시고 넌 이제 거기서 나오기만 해봐라 하시는 겁니다. 진짜로 전 한참 동안 방을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때 셋이서 한참을 배를 잡고 웃었죠. 한동안 저희는 매일 밤마다 헤쳐 모여 술도 한 잔 걸치며 마음껏 웃었고 그때만큼은 마음이 많이도 배부르던 때였던 것 같아요. 아빠가 돌아가신 지 벌써 25년이 되었습니다. 생전 투병 중 잠시나마 아픈 걸 잊어버리라고 아빠 우리 고스톱 한번 칠까? 하면 억지로 기운내 치자 하셨습니다. 그러다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 때쯤에야 이제 그만하자 하셨죠. 많이 슬펐고 조금만 더 빨리 처리될 걸 후회도 됐습니다. 외할머니와 아이 5가지 8식구를 먹여 살리시느라 평생 고단한 삶이셨는데 늘 그렇듯 이제 좀 살만해지니 병이 찾아오더군요. 시간이 많이 흘러 고생 끝에 6년 만에 남매 쌍둥이를 낳았을 때의 행복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지만 제 인생 최고의 행복을 꽂으라면 그 시절 엄마 아빠와 함께 매일 밤 많이도 웃고 즐기던 그 밤들의 추억입니다. 지금도 엄마는 가끔 그때 참 재밌었다며 옛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대단한 일은 아니었지만 잠시나마 인생의 무게에 가벼워지셨기를 바랄 뿐이었죠. 그 시절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이 있었기에 그 힘으로 잘 살고 있나 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짜님과 여러분 모두에게 매일이 행복이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21개를 받으셨습니다. 자, 형님들, 이 내용을 읽으면은요, 한마디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이걸 좀 진지하게 글을 쓰신 우리 해피 제이슨님에게는 신뢰가 될 수 있지만, 여기에서 논점은 하나예요. 있을 때 잘해라.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아무리 후회하고
그때 잘해드릴 걸. 내가 조금만 더 돈 벌어서 효도하려고 했는데 그거 소용없어요. 효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아버지, 어머니 별일 없으시죠? 그냥 생각나서 전화했습니다. 시간 날 때 한번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편안히 계십시오. 이게 효도예요. 부모님에게 샤넬백을 사드리고 아버지에게 메르세데스 벤츠를 사드리는 게 효도가 아닙니다. 자주 찾아뵙고 자주 통화하고 그게 효도예요. 효도는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명심하십시오. 오늘따라 목소리 끝내준다고? 나 원래 목소리 좋아. 자, 마지막 사연, 꿀빠노님의 사연입니다. 자, 내가 태어나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사연을 남깁니다. 꿀빠노님, 읽기 편하시라고 소설처럼 이야기를 적어 보았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을 꼽으라면 나는 주저없이 첫 아이가 태어난 그 찰나를 말할 것이다. 그 짧은 순간을 마주하기 위해 우리 부부가 건너야 했던 시간은 너무나도 길고 아득했다. 우리 부부에게는 8년이라는 외롭고 쓸쓸한 세월이 있었다. 분당 소재의 모 여성병원은 우리에게 마치 집처럼 익숙한 공간이 되어버린 지 오래였다. 끝이 보이지 않던 긴 터널 속에서 몸도 마음도 지쳐가던 2018년의 첫날, 떠오르는 새벽의 붉은 일출을 바라보며 나는 힘겨워하는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제 우리 아이 갖는 거 그만 포기하자.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와이프를 위로하던 그 순간, 거짓말처럼 소중한 생명이 우리에게 찾아왔다. 8년의 기다림 끝에 찾아온 기적이었다.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앞으로 마주할 모든 날이 다 좋기만 하라는 염원을 담아 태명도 좋아라고 지었다. 하지만 행복을 시샘하듯 곧바로 첫 번째 시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의 힘찬 심방 박동 소리를 들으며 감격에 젖기도 잠시 와이프에게 하혈 문제가 생긴 것이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고스란히 병원 침대에 누워 6주 동안 집중 관리를 받아야 했다. 남들은 임신 기간 중 단 한 번도 맞기도 힘들다는 태반 주사를 7번이나 맞으며 온몸으로 버텨냈다. 마침내 와이프와 아이 모두 안정을 찾고 퇴원 허락이 떨어졌던 날, 우리는 드디어 집으로 돌아간다는 기쁨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기쁨은 주차장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산산조각이 났다. 운전미숙으로 우리 차를 시원하게 들이받아버린 노부부의 차량 때문에 나의 세상은 다시 무너져 내렸다. 와이프를 품에 안고 다시 병원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혹시라도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제발 아무 탈 없이 지나가기만을 꼬박 2주 동안 눈물로 기도하며 지내야 했던 지독한 두 번째 시련이었다. 연이은 시련에 우리는 큰 액땜을 한 셈 치자며 서로를 다독였다. 나쁜 일은 다 지나갔으니 이제 좋은 일만 남았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것은 앞으로 닥쳐올 최악의 세 번째 시련에 비하면 시작에 불과했다. 그때 나는 내 평생 흘릴 눈물을 다 흘렸던 것 같다. 어느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던 내게 와이프가 가만히 다가와 말을 건넸다. 오빠, 난 면역력이 많이 약해지긴 했나 봐. 계속 입에서 피맛이 나. 나는 그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며 몸조리 잘 하라는 무심한 위로를 건네고 출근길에 올랐다. 한가로운 점심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와이프에게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오빠, 병원에서 급성폐렴이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기운 없는 목소리에 머리가 어리둥절해진 나는 일단 널 진료를 받던 분당 여성병원으로 가보라는 말과 함께 서둘러 차를 몰았다. 허겁지겁 도착한 응급실. 장모님의 전화를 받고 달려간 곳은 음압 격리 병실이었다. 정신없이 면회를 들어간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턱 막혔다. 기침을 한번 할 때마다 종이컵으로 벌금 각혈을 받아내고 있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임신 중이라 약물도 함부로 쓸 수 없고 CT 촬영마저 조심스러운 상황이었다. 결국 태아에게 최대한 영향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촬영하기로 병원 측 학술적 기준에 합의한 후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다. 보호자분, 잠시 와보세요. 의사의 안내를 받아 마주한 CT 영상은 절망적이었다. 와이프의 왼쪽 폐에서 발생한 출혈로 이미 폐의 절반 이상이 피로 가득 차 있었다. 호흡기 내과 의사의 소견은 단호하고 잔인했다. 개복 수술을 해야 산모가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아는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슴이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나는 고민할 것도 없이 선택했다. 내 전부인 와이프를 잃을 순 없었다. 정말 마음이 아파
눈물이 차올랐다. 그 순간 우리의 선택을 담은 담당 주치의가 한 줄기 지푸라기 같은 제안을 건넸다. 일단 그런 선택을 하셨다면 지혈제를 먼저 투입해 보겠습니다. 하늘이 돕는다면 산모와 태아 둘 다 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 6시간 정도 경과를 보고 그래도 지혈이 안 된다면 그때는 수술실로 옮기겠습니다.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동의서에 서명을 했다. 그날 밤 응급실 대기실에서 시간은 영원처럼 길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입안은 바짝바짝 타들어갔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눈물이 계속해서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렇게 먼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던 내게 간호사가 달려와 말을 걸었다. 축하드립니다. 치열에 성공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을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너무 기쁜 나머지 긴장이 탁 풀려버린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동안 주체할 수 없이 눈시울을 붉혔다. 이후 와이프는 중환자실 내 음압 격리병실로 옮겨졌다. 임신 중인 것을 배려해준 호흡기 내과 과장님 덕분에 아침 저녁으로 30분씩 면회가 허락되었다. 나는 출근 전과 퇴근 후 매일같이 면회를 다녔다. 중환자실에서 16일 그리고 회복실로 옮겨져 총 7주 동안의 병원 신세를 져야 했던 그 세 번째 시련은 지금 생각해도 목이 메어오는 기억이었다. 시간은 흘러 출산 예정일은 2019년 1월 22일 무렵으로 잡혔다. 무탈하게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우리는 앞서 겪은 큰 사건들을 떠올렸다. 이제 또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라며 서로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로 마음의 근심을 털어내고 있던 12월 23일. 네 번째 시련이 예고도 없이 찾아왔다. 그날은 정기검진 날이었다. 수년이 흐른 지금도 나는 그날의 시간을 똑똑히 기억한다. 오후 2시 17분 갑자기 와이프에게서 전화가 왔다. 오빠, 아기를 유도분만 해야 한대. 수화기능으로 들리는 기운 없는 목소리.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임신 중독증 판정이 내려져 조기 분만을 해야 한다는 산부인과 담당의의 소견이었다. 의사의 태도는 완고했다. 하지만 2018년 무술령 개띠해를 불과 며칠 남겨두지 않은 이 상황에서 성급하게 조기 출산을 하는 것은 도저히 내키지 않았다. 나는 담당 의사와 통화를 하며 간곡히 부탁했다. 선생님, 가능하다면 아이를 내년에 건강하게 낳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한참 동안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은 끝에 의사와 합의점에 다다랐다.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산모와 태아를 집중 관찰하며 치료하고 2019년이 되자마자 출산하기로 한 것이다. 그날로 다시 병원 침대에 누워 마지막 인내의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간결함으로 시간을 버텨내고 마지막에 맞이한 2019년 1월 3일 12시 51분 온갖 풍파를 겪고 우여곡절 끝에 건강하게 태어나준 나의 딸을 드디어 품에 안을 수 있게 되었다. 2.5kg, 47cm. 내 팔뚝만한 작디 작은 생명체가 품에 안겼을 때 가슴 속에서 벅차오르는 알 수 없는 감정과 밀려오는 감사함, 행복함에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다. 나는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지도 못한 채 나지막히 태명을 불러보았다. 좋아야, 좋아야. 그렇게 악을 써며 울어대던 녀석이 내 목소리를 알아들을 것인지 알아들은 것인지 슬며시 눈을 떠 나를 쳐다보았다. 아, 그 기분은 세상 그 어떤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다. 세상 모든 부모가 그렇듯 그 순간만큼은 내가 온 세상을 다 가진 사람이었고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 그토록 아이를 갖기 힘들었던 우리 부부에게 기적은 한 번 더 찾아왔다. 이번엔 든든하고 의젓한 아들이었다. 2년 터울로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낳고 나니 참으로 세상 부러울 것 없이 행복하다. 물론 가끔은 이 녀석들 도대체 언제 사람 되나 싶을 정도로 온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며 말썽을 부려 혈압이 오르기도 하지만 내 눈에는 마냥 이쁘고 사랑스러운 사고뭉치납니다. 그리고 그 옛날 병원 응급실에서 흘렸던 뜨거운 눈물과 와이프와 아이를 살려만 달라며 빌었던 간절했던 마음가짐을 다시금 되새겨본다. 너희를 만나기 위해 엄마와 아빠가 얼마나 거친 강을 건너왔는지 기억하며 나는 오늘 밤도 잠든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나직하게 고백한다. 아빠 엄마가 너희를 참 많이 사랑한단다. 우리에게 와주어서 정말 고마워. 자, 좋아요 20개를 받으셨습니다. 자, 꿀바노님께서 써주신 내용 중에 제가 두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첫째, 아이들이 잠들었을 때 머리를 쓰다듬어줘. 이거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행동입니다.
감동을 깨는 이야기지만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행동 왠지 아십니까? 잠 깨요. 아이들이 싫어하는 행동 중에 두 번째, 술 먹고 와서 아이들 얼굴에 얼굴을 비비는 행동입니다. 아이들이 정말 싫어합니다. 자기 만족이죠. 아이들이 좋아할 거라는 자기만. 그래서 자고 있는데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애들이 자는 것 같아요? 자는 척 하는 겁니다. 왜? 눈 뜨고 눈이 마주치는 순간 아버지의 과도한 사랑에 밤잠을 설치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우리 사모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 꿀빠노님의 역할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모든 게 사모님의 고생이었다. 그 사모님의 고생을 이렇게 옆에서 내조 잘한 남편으로 꿀 빨고 계시는 우리 꿀빠노님 사연이 마지막 사연. 형님들 감동을 깬 거는 죄송하지만 대문자 T로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었기에 본의 아니게 이렇게 꼭 집었습니다. 자, 저는 뭐 그냥 이야기할게요. 저는 이 네 분 중에 순서대로 꿀빠노님, 해피제이슨님, 라이님 이렇게 세 분께 1, 2, 3등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 분께는 안타깝게 하늘빛샘님은 아쉽게 3위 안에 못 드셨지만 4위를 하셨다는 거에 의의를 두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형님들이 주신 사연은 누가 당선작이다 아니다 이런 거 없이 공평하게 책에는 올라갈 겁니다. 단 스타벅스 텀블러에 목숨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꿀빠노님과 해피제이스님, 라이님께는 우리 아또님께서 스탠리 스타벅스 텀블러를 상품권이나 혹은 실물을 보내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아또님께서 요청을 하시면은 택배를 받을 수 있는 주소 꼭 보내주시고요. 가끔씩 자기 집 주소를 누락해서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거는 다음 분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에 본인 집 주소 잘 생각하셔서 적어주셔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분께는 꿀빠노님, 해피제이슨님 그리고 라이님께는 스탠리와 콜라보레이션한 스타벅스 텀블러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선물은 제 자비로 나갑니다. 아또님께서는 카카오 선물로 보내실 것 같으면은 결제하시고 그 금액을 저한테 청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많은 형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야. 야, 이 새끼 이런 걸로 날방하네. 그냥 이런 걸로 그냥 날로 먹네. 형님들 1시에서 14분 지났다고. 44분 지났어요. 그죠? 44분 지났지만 방송 시간에 포함된다는 거. 화난 거 아닙니다.